그래서 이를테면 평등의 관점에서 보잖아. 평등. 어떠한 평등을 추구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롤스 같은 사람들은 롤스는 왜 이래? 어? 이게 왜 컬러가 안 바뀌지? 뭐야? 희한하네. 미안. 잠깐만. 안 바뀌네. 나중에. 이 롤스는 이를테면 그때 얘기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 재분배를 통해서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그런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롤스의 사상은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평등을 되게 강조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개인의 어떤 타고난 재능은 발휘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그런 기회의 평등을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일정 부분 개인의 몫으로 불리는 게 옳다.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적절한 조화를 지금 얘기를 해. 이상적이지만 결과의 평등을 주목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그치? 그런 반면에 로버트 노직은 저번 들어봤지? 되게 중요해. 철저한 자유지상주의자지. 이분은 이분이 결과의 평등을 정의롭다고 보는 사람이 이분은 과정의 평등. 그러니까 재산의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하다면 분배 결과는 공정하기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이 타인의 공동체의 목적 또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침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 개인의 몫이라고 보는 거야. 응? 과정의 평등.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 지금 정의의 공정하다는 개념에서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이런 것들은 어떠한 단어지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잖아. 그래서 생각을 잘 지배하라고 되게 상대적이라는 걸 봐야 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도 두 갈래로 볼 수 있지, 그지? 기회. 예를 들어서 공적이나 업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 이 발휘할 기회를 개인한테 주어지는 게 정의롭냐? 이렇게 봤을 때 롤스와 노직은 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타고난 능력 또는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도. 그렇지만 롤스와 노직의 차이점은 뭐야? 그렇더라도 롤스 같은 경우는 그 상당 부분은 어떤 자신의 재능, 공적, 업적, 능력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은 사회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 일정 부분 운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응? 사회적 약자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에 기회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이고 로버트 노직의 경우는 짤없지. 그치? 개인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난 업적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몫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되죠? 어? 보는 시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어떤 고정되게 보면 안 돼, 그치? 많은 얘기를. 그럼 반면, 여기 없지만은 나중에 설명할 거야. 법철학자 유명한 드워킨이라는 분이 있어. 되게 유명한 법철학자. 다 90년대에 아주 주름 잡았던 롤스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지금 살아계시지? 롤스나, 드워킨 같은 분은 다 미국의 철학자들이야. 샌달 교수라든지 드워킨 다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정치 철학자들이고 미국의 철학자들이고 뭐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데 교수들이고 2000년대에 돌아가신 분들이야. 응? 샌들은 살아계시지만 드워킨은 롤스의 라이벌이라고 보면 돼. 라이벌. 샌들은 롤스의 제자고. 그러니까 드워킨이 아무래도 존 롤스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는 생각들 많이 하겠지, 그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드워킨은 자원의 평등이론이라는 거를 아주 유명한 법철학자야. 자원평등론이라는 거를 주장했는데, 여기서 자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질적인 자원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지? 재능 이런 것들도 다 자원이란 말이야. 리소스란 말이야, 그지? 이게 이 자원이 상당 부분은 운에,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야. 또 써봐요. 럭이라 그러지.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근데 이 운이 되게 재밌는 게, 선택적 운이 있고, 비선택적 운이 있지, 그지? 예를 들면 선택적 운이라는 건 뭐야? 선택적 운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말이죠. 저기, 주식에 투자했어. 그래서 이득을 벌거나, 그럼 선택적 운이 되겠지, 그지? 자신의 의지로. 날려먹었어. 선택적 불운이 되겠지, 그지? 비선택적 운은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다거나, 이제 부모님은 여의고 태어난다거나 이랬을 때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 그래서 비선택적 운에 대해서는 롤스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야. 말 되지, 그지? 그렇지만 이 선택적 운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국가가 굳이 완화시켜줄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드워킨 교수는 자원평등론을 통해서 수단의 평등, 이게 자꾸 빨간 게 안 돼. 수단의 평등을 주장해서 수단의 평등이라 뭐라면은 경쟁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 수단들이 평등해져야 된다. 운평등주의를 얘기를 했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또 바라봐. 조금만 줄여볼까? 그리고 아마티아 센이라고 있어. 인도계 아마티아 센이라고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지금 살아계셔. 아마티아 센이라고 인도계 미국인이야. 인도 사람이 알고 있다. 그 미국의 인도 애들이 뛰어나잖아, 이제. 그 미국에 많이 가 있어. 참고로 선생님이 저 인도 친구들이 꽤 많거든. 몇 명 있거든. 다 IIT 출신들이야. IIT가 이제 인도 공과대학이야. 어마무시한 대학. 인도 공과대학이라고 인도에 5개의 그 지역의 학교가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 뭐 예를 들면 경희대가 뭐 수원인가 하나 있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그지? 서울에 뭐 뭄바이, 첸다이 뭐 이런 데 이렇게 쭉 있는데 인도공과대학은 죽기 살기로 들어가는 거야. 인도가 IT 발달했잖아, 그지? 신분 상승을 위한 어떤 큰 방편이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IIT, MIT 알죠? MIT 미국에서 공과대학으로 제일 유명한 MIT 그다음에 스탠퍼드 이런 데들이 좋지.
무지하게 어려워 그런 데는. 그 MIT에 떨어지고 IIT 떨어지고 MIT 간다는 어떤 속설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똑똑해 걔네들이 되게 똑똑한데 선생님이 옛날에 여기 맥켄지 이런 데 컨설팅 할 때 내가 금융 쪽에 좀 전문가로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컨설팅 하는데 참여하고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그 인도 애들하고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는 애들이 저 미국으로 갔어 다시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고 들어봤지 아마존 그지? 어? 아마존에도 있고 시애틀에 그다 있어 애플 들어봤지 그지? 그런 데 있어 아주 대단히 똑똑한 애들이야 걔네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재밌어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그 실리콘 이런데 실리콘밸리 이런데 많이 가 있어. 근데 이 센 교수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학자야. 그런데 이분이 인도 출신이라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평등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하신 거야. 그래서 이분은 역량의 평등, 역량의 평등을 강조했어요. 역량. 나중에 이것도 또 자세히 설명할 거야. 응? 역량. 그러니까 암만 뭐 아까 기회의 평등이 잘 그렇게 만들어지고 뭐 결과의 평등을 잘 과정의 평등 이런 거 뭐 또는 비선택적 운을 완화시켜주고 다 그래도 인도같이 이렇게 못 살고 이러는 무지하고 태생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 역량부터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술을 가르쳐주고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그리고 실질적인 자유와 기회를 증진시켜야 평등 그러한 평등을 바탕으로 공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가 말해도 롤스는 결과의 평등을 좀 더 중시하고 노직은 과정의 평등을 좀 더 중시하고 드워킹 교수는 수단으로서의 평등을 중요시하고 세는 역량의 평등을 중요시하고 이 말을 대충 이제 이해하겠지 이거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연결하면은 되게 이해가 쉬워져. 예를 들면은 뭐 외국인 이주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어떻게 대우하는 게 정의로운 거냐. 또 대학 진학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가난한 집안들을 어떻게 배려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 또 사회적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게 선별적으로 보조해주는 게 오를까? 아니면은 전체 보편복지가 오를까? 이런 것들 이런 교수들의 각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정답은 없어 그지? 근데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응? 그지? 이해가 되지? 아무튼 이 이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각도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의 개념에서 얘기했지. 이거를 좀 읽어봤지. 우리가 좀 부연하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정당한 불평등을 향한 평등이라고 했어. 이게 뭐야?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정의롭다는 거지. 그지? 공정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뜻이냐?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면 거기서부터 싸움과 불평등이 시작된대. 그래서 정의란 오직 동등한 사람들만을 동등하게 대하는 거래. 시민한테는 시민이면 시민에 맞게 동등하게 대하고, 노예는 노예에 맞게 동등하게 대하고. 이거 이해되지, 그지? 이게 막 섞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응?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므로서 여기 설명을 했지만은
평등을, 공적에 따른 분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좀 아까 말한 거를 저번 시간에 한 걸 좀 더 부연하면 본성과 능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지, 그지? 응? 노예에 맞게, 시민에 맞게 구분한 후에 그 분배하는 사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응?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사람들에게 만약에 피리를 분배한다고 할 때 이것을 출신 가문이 좋다거나 또는 뭐 외모가 뛰어난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돈이 많다거나 그게 아니라 피리 부는 능력,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 이거 말 되지, 그지? 그래야 각자의 어떤 공을 더 잘, 능력을 더 잘 발휘하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기원전 5세기, 4세기 때 말한 거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지.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말한 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피리를 분배할 때 어떤 돈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피리를 잘 부는 사람들한테 분배가 이게 평등하다고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고전 또는 개념 사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된 가치관을 그 가치관을 따라 들여다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상황이 다 다른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 수업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거야. 그 수업 때문에. 그렇게 수업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외웠잖아, 그지? 일전에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뇌과학에 의한 공부법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 그랬어. 기억. 지식은 머릿속 기억이야, 기억. 근데 그 기억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지, 무대뽀를 외웠다가는 안 좋은 결과를 그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걸 스키마라 그러지, 그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야.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래. 이제 루소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자. 루소는 응? 루소가 누군지 알지? 이 루소가 계몽사상가지. 응? 이 루소가 아주 되게 그 사상사에서 위치하는 게 되게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약간 비주류이기도 하고 당대에 응? 비주류가 뭔지 알죠? 응? 비주류기도 하면서 이분은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어떤 사회 사상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좀 약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쪽에 많이 힘을 쏟고 신경을 쓰고 하던 그 사상가야. 그래서 되게 이분의 그 어떤 생각들이 어 되게 아주 최근에 와서 많이 각광을 받아. 에밀이라고 들어봤지, 그지? 사랑의 교육 에밀. 어? 그것도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 옳은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근데 이분은 자식한테 되게 모질었던 분이고 아주 되게 독특한 위치에 처한 분이야. 아무튼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정의는 사적 소유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때 시대 흐름을 봐야 돼. 국가가 탄생하고 15, 16세기 막 국가가 탄생하고 사적 소유권이 발달하고 시민 사회가 성숙되고 이런 시기가 뭐야? 중세로부터 벗어나서 근대로부터 본격적으로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시민권이 발달하고 이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귀족이 아닌 신흥 자본가 계층들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몰하던 시기지, 그치? 응? 그런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적 소유,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담론들을 쏟아내던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적 소유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수사가 뭔지 알죠? 정치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는. 시민권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많아지고 늘고 격차가 커지고 막 이런 시점이잖아, 그치? 이때 이 무렵에 보면은 일부 중산층 신흥 계층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어떤 무리수를 두고, 그래서 소유의 불평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화하려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편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재산권을 늘리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 그 과정에서 그럼 대충 유추가 되지, 그지? 그걸 정당화하려고 가진 자들은 그런 꼼수, 정치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는 거야, 정의가. 한번 들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분배적 정의는 근대 이후 사회계약론자들에 의해 자원의 분배 방식이라는 의미로 전환됐다. 근대에 이르러 업적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경쟁을 통해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됐고, 공적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재화, 즉 자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먼저 대표적 사회개혁론자인 로크는 통치론 제5장 소유권에 관하여서 소유권을 확장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에 관해서 노예인 노동이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이거 알겠지, 그치? 응? 노예가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노예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주장할 수 없는 불평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지, 그치? 로크의 주장은 분배적 정의의 의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로크는 시민혁명을 통해서라도 자기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본 사람이잖아. 다만 로크가 소유권의 기초로서 주목한 노동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확립하려는 방법에서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 자기 소유권을, 지금은 다 렌트되는 개념이죠. 노동이란 현대적 의미의 노동과 차이난다.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토지의 소유가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로크의 주장은 이후 흉의 사상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분배적 정의 원칙인 공적은 단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고정되고, 재산의 불균등한 소유가 정의 원리로서 정당화된다. 대충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응? 반면에 같은 사회계약론자인 루소는 로크와는 달리 이 평등 개념의 허구성에 대해서 고발했대. 잘 봐. 특히 루소는 인간 불평등론을 쓴 사람이지. 인간은 원래 불평등한 존재임을 통찰했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불평등의 두 가지 원천인 자연적 육체적 불평등과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가 문제 삼았던 것은 후자인 사회적 정치적 정치적 불평등이었다. 루소는 어떤 토지의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일을 생각해냈던 그때부터, 옛날에 불평등은 우리의 능력의 발달과 인간 정신의 진보에 희망을 지니게 되었고, 그치? 그러면서 점점 소유권과 법률의 조정을 통해 안정되고 합법적인 것이 되었다. 굉장히 비꼬는 거야. 응? 그래서 불평등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관념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 허구라는 개념이 지금 어떤 건지 이해해야 돼. 실제로 불평등한 사유가 합법화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사적 재산을 늘려 타인과 더욱더 불평등한
해지기 위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렇게 루소는 경쟁과 대항의식,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타인의 희생으로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 이게 문제지, 그치? 타인의 희생으로서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등은 사적 소유가 만들어낸 효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정의의 규칙이 생겼대. 자, 이렇게 이쯤 되면 이 정의는 강자의 정의가 되겠지, 그치? 가진 자의 정의가 되겠지, 그치? 지금 오늘날의 미국을 보면 딱 나오지, 그치? 말하자면 재산의 불평등이 용인되는 사회 상태는 강자의 횡포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약자는 억압되고 모든 불평등은 확대 재생산되는 비참한 사회 상태가 된다는 거야. 아, 옛날에 17세기 막 이때 이 지금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이렇게 이런 통찰이 얼마나 무섭지, 그제? 그리하여 비참한 사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정의의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의의 규칙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루소는 불평등 문제에 관해 당시로는 놀랄만한 통찰력을 보였다. 모든 불평등의 근원은 재산의 불평등으로 부에 재산의 불평등이 정치적으로 합법화된과 동시에 재산 축적이 거대해지면서 빈곤과 억압의 축적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게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지, 폐해지, 그지? 이런 이유로 루소에게 있어서 정의의 규칙이란 결코 불평등한 평등이 아니라 다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조장된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수사, 즉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제 이해됐지, 그지? 응? 그렇죠. 루소는 역사적 시기마다 불평등은 정의의 이름 아래 용인되었고,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불평등을 용인하는 규정이나 개개인의 처지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조건은 바뀔 수 있다는 등 평등 이념 아래 숨겨진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러니 당대의 사상가, 정치가들이 루소를 좋아할 일이 없지, 그지? 그 당시에 로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자기네 계층의 어떤 시민권, 하면서 재산을 사적 재산을 정당화하는데 몰두했는데 루소는 반대로 간 거야, 그지? 그걸 신랄하게 고발한 거야. 거기에 이분의 위대한 어떤 사상이 있는 거야. 항상 전체를 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애를 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어림잡아서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결국은 또 그래서 한마디 또 줘. 루소에게 있어서 이 정의는 뭐야? 특히 재산 분배를 정당하는 정의는 강자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지? 가진 자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